1633년 2월 인조는 후금과 맺은 모든 맹약을 파기한다는 국서를 후금에 전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정묘호란 이후 유지해온 두 나라 간의 형제 관계를 군신 관계로 바꾸려고 들며 무리한 공무를 요구하는 후금에 대한 반발이었지만 이는 글자 그대로 선전포고였다. (1636년 12월 9일) 마침내 청군이 압록강을 건넜다. 청군은 의주, 곽산, 정주에 무혈입성했다. 이때 조선군은 산성에서 운거하며 저항하는 전략을 폈지만 청은 이것을 역이용했다. 조선군과 백성들이 의주의 백마산성, 평양의 자모산성, 황주의 정방산성으로 피한 틈을 타 곱장 서울로 진격한 것이다. 텅 빈 대로를 청군이 질주해 지나가자 뒤늦게 놀란 조선군이 성 밖으로 나와 청군을 뒤쫓는 상황이 곳곳에서 펼쳐졌다. 조선군 지휘군은 또 다른 실책도 했다. 청군이 침략하면 당연히 봉화 2개가 올라야 했다. 12월 6일부터 연달아 봉화가 올랐으나 당시 황주 정방산성에 주둔하던 도원수 김자점은 그것을 무시했다. 겨울에는 적군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안이한 판단이 이를 그르친 것이다. 1636년 12월 9일 청군이 가공할 기동력으로 순안을 지나 안주로 향할 무렵에야 김자점은 서울로 장계를 올렸다. 김자점의 장계가 서울에 도착한 것은 13일이었는데 14일 청군이 개성을 통과했다는 장계가 또다시 날아들었다. 인조가 그날 밤 강화도로 가려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청군이 은평구 녹번동에 나타난 것이다. 광해군 시절부터 강화도는 유사시의 피람처였다. 상당한 군량과 화약도 비축돼 있었다. 그런 강화도에 인조는 가지 못했다. 인조와 신료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이조 판서 최명길이 나섰다. 청군 선봉장 마부대와 강화에 대한 담판을 벌이겠다는 것이었다. 막무압지를 넘던 마부대에게 최명길의 담판 요청은 시간 끌기로 보일 여지가 충분했다. 가자마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도 최명길은 적진으로 갔고 그가 시간을 버는 사이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갈 수 있었다. 남한산성은 천엄의 요새다. 성곽에서는 도성이 한눈에 들어온다. 문제는 방어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황급히 오다 보니 군사도 군량도 별로 없었다. 당시 남한산성에 있던 조선군은 1만 8천 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들은 군량을 감안하면 최대 45일을 버틸 수 있었다. 이런 조선군을 청군은 완전 포위하고 고사시키려고 했다. 배고픔과 추위에 떠는 조선군에게 청군은 홍위포를 쏘아댔다. 공포가 극에 달하고 있었다. 병자호란을 다룬 영화 남한산성에서 가장 돋보이는 두 인물은 최명길과 김상원이다. 두 사람은 각기 주화파와 착화파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청나라의 요청을 수용하고 화친을 맺자고 했던 최명길에 대해 김상원은 오랑캐에게 굴복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며 명길의 목을 베소서라고 인조에게 요구한다. 두 사람은 각각 충북 청주와 경기도 남양주에 잠들어 있다. 최명길 묘소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다. 조선 삼국 증시 문충지천 최공명길 지묘. 조선의 정승 문충공 최명길의 묘라는 뜻이다. 경기도 남양주 김상원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다. 유명 조선 문정공 청은 김선생 상원지묘. 황제국 명나라 제후국인 조선의 문정공 김상현의 묘라는 뜻이다. 건립한 1669년을 비석에는 숭정기원 후 42년 기읒 4월이라고 기록했다. 유명조선과 조선 두 사람이 국가 비상사태에 대처했던 상이한 자세를 이 비석이 말해주고 있다.
숭정은 1644년 망한 명나라 마지막 황제 숭정제의 연호다. 명멸망과 함께 숭정 또한 사라졌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기원후라는 꼬리를 달고 부활했다. 망한 나라 연호를 계속 쓰겠다는 것이다. 숭정 기원후의 시작은 숭정제가 등극한 1627년이다. 주화론자 최명길은 인조반정 후 포상 과정에서 정사공신 1등에 봉해진 인물이다. 반정으로 만든 정권의 명운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었다. 그는 일찍부터 후금 문제에 대해 고민했는데 인조반정 직후 평안감사 박엽에 대한 구명운동을 벌였던 데서도 그런 면모가 드러난다. 박엽이 비록 광해군의 측근이었지만 군사적 재능이 뛰어나고 국경 사정을 잘 아는 만큼 후금에 대한 방비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명운동은 정치 논리에 밀려 실패하고 만다. 그는 쏟아지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사직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쟁은 피하자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했다. 청나라 사신을 자극하지 말자고 주장했고 항전이 결정됐을 때도 일단 청나라에 사신을 보내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자고 했다가 빗발치는 상소에 한때 파직당하기도 했다. 김상헌에 따르면 최명길은 죽기로 기를 쓰고 힘을 다하면 오랑캐를 끼고 권력을 도둑질할 수 있다고 생각한 자였다. 남한계략은 김상헌 본인이 기록한 남한산성 항전기다. 의지는 굳건했지만 그가 쓴 나머지 기록을 보면 항전은 불가능했다. 어느 날 성아래를 보니 오랑캐 기병이 눈앞 들판에 가득 찼고 멀리 오랑캐왕 홍타이지가 누런 우산을 펴고 성에 올라 산성 형세를 굽어보았다. 청군이 건너편 산까지 진격해온 것이다. 겁에 질린 인조가 그에게 물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김성환이 답했다. 하늘의 뜻은 믿을 만합니다. 중화기 홍리포로 무장한 적군 앞에서 예조판서란 사람이 내놓은 계책이었다. 북문 밖에서 벌인 전투에서 조선군은 30명 넘게 전사하고 청군은 한 명도 다치지 않았다. 왕을 떠받드는 근왕병이 속속 도착했지만 모두 패하여 물러났다. 아무 비전도 아무 결과 물도 없이 시간이 흘렀다. 청나라 진영이 초항이라고 적힌 깃발을 내걸었다. 항복하라는 뜻이었다. 성 안의 군사들은 얼어 죽기 시작했다. 끝내 최명길은 항복문서를 직접 작성하였다. 이를 본 김상헌은 달려들어 항복문서를 갈기갈기 찢고 말았다. 그때 최명길이 찢어진 종이들을 모아 다시 풀로 붙이며 했던 말이 전해지고 있다. 김상헌은 군신 상하가 죽기로써 맹세한다면 1000명이 따라주지 않더라도 지하에서 선왕에게 부끄럽지 않으리라고 말했다. 참봉 심광수는 형편없는 대신 최명길을 죽이자고 했고 이조 참판 정우는 힘만 있으면 최명길 대가리를 깨뜨려 부수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이틀 뒤 마침내 인조가 남한산성 서문으로 내려와 삼전도에서 항복 의식을 치렀다. 김상헌은 산성에 7일을 더 머물다가 아들과 함께 동문을 거쳐 고향으로 돌아갔다. 많은 척화파 관리들이 항복을 반대하고 인조를 따라가지 않았다. 왜 인조를 수행하지 않았나? 라는 질문에 김상헌은 이리 답했다. 성 밖으로 한 걸음이라도 나갔다면 순리에 역행하는 일이었다. 원수를 떠받들고 상국을 범하는 일은 옳지 않으니 임금의 명이라도 따르지 않는 게 순리였다. 그 해 가을 인조가 이렇게 말했다. (1644년) 명나라가 멸망했다. 5년 뒤 인조 둘째 아들 복림대군이 왕이 되었다. 북배를 계획했던 효종이다. 대명우리를 존승하고 병자년 원수를 갚겠다는 전쟁 계획이었다.
그러나 북벌이 비현실적임이 드러나면서 새 논리가 탄생했다. 명나라는 사라지지 않았고 조선이 그 중화를 계승했다는 조선중화 이념이다. 조선 땅의 명이 부활했으니 더 이상 오랑캐와 싸울 이유가 없다는 논리였다. 그래서 조선은 명나라 연호 숭정을 쓰고 비석에는 명나라 제후국 조선을 자랑스럽게 명시하게 되었다. 척화를 주장하며 청의 억류까지 당했던 김상환은 내로라 불리며 대명의리의 상징으로 부활했다. 비석을 보면 그때 세상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다. 충북 청주에 있는 최명길 묘비는 최명길을 조선 삼국으로 기록해 놓았다. 반면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김상환 묘비에는 유명 조선청은 김상환이라고 새겨져 있다. 병자호란 때 청나라의 항복을 주장한 최명길 묘비는 조선을 앞세웠고 대의를 앞세워 결사항전을 주장한 김상환의 묘비는 조선이 명나라 제후국임을 명백히 했다. 국가 위기에 대처한 두 관료의 자세 차이가 극명하다. 후세 조선사 대부들은 주화론자였던 최명길을 배신자로 규정했고 김상환은 의리의 수호자로 떠받들었다. 특히 노론의 종주였던 송시열은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최명길에 대해선 간신이라며 독한 비난을 한 반면 김상환에 대해선 사대부의 모범으로 극찬했다. 김상환은 북벌론의 이념적 상징으로 존경받았고 대동법 시행을 적극 반대했다. 사후에는 권력을 장악한 후손들에 의해 척화신으로 추앙받았다.